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이 해양과학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해보는 톡톡으로 진행되는 똑똑한 키오스트.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인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키오스트의 양희철 소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희철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 양희철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해양법에 워낙 관심이 있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제 평생의 직장으로 선택을 했고요. 현재도 우리 주변 수역에서 진행 중인 해양법 이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를 정책적으로 재현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많은 이야기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온라인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한슬 기자님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 키오스트 온라인 기자단 박한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소장님.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 바다의 질서를 바로잡는 해양법이거든요. 우선 그 전에 양희철 소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해양법 정책연구소에 대해서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해양법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해양법 정책 그리고 이제 국내외 우리 해양 권익에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연구를 하고 그걸 이제 국내적으로 법 제도를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해양법 연구부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을 기반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해양 정책 방향을 지향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해양과학연구센터 2개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양법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요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해양법을 좀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시대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질서를 해양법을 통해서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해양법 영역에서도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해양법 규범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규범이 형성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가장 역점에 두는 연구 영역 중에 하나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관할법 2원 모든 나라가 자기들의 해양 범위를 설정하고 나서 남는 공간이에요. 그 구역에서의 해양생물 다양성 문제를 어떻게 보존하면서 갈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어떻게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인지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뤘던 협정이 새로운 질서로 다가온 협정문이고요. 그 외에도 제7광구 문제, 그것도 이 대륙분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 주변국들과 양자간 이슈 그리고 다자간 이슈가 전부 다 현재 우리 해양법 정책연구소에서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니까 좀 고정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 직접 또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혹시 소장님께서 해양법을 다루시면서 있었던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지금 잠깐 생각이 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우리 중국이나 일본 쪽하고 우리 해양 권익 관련된 해양 이익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그 협상에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 문제를 설정해 줬던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기억에 남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드실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 작업의 결과물은 속도는 굉장히 늦어요. 짧아도 5년, 길면 10년, 20년을 이끌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결실이 하나 마침표가 찍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마침표는 또 국내로 돌아와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국제법을 통해서 우리 국내법을 어떻게 형성을 시키지 하는 작업이 재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한 싸움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랜 결실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반면 주변국들과 협상 체계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들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 결과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잖아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부담감 그리고 항상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뿌듯함 이게 동시에 경존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일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잘 느껴집니다. 뉴스에서 보게 되는 해양법 관련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해양법이
그러니까 법이니까 뭐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하잖아요. 그것과 좀 다른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해요. 국제해양법 영역은 조금 영역을 달리해서 주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순수 공법 영역에 해당이 되고, 반면 형법이나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적인 영역에서 국가기관과 사인 혹은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이 법체계거든요. 대상도 틀리고 목적도 틀린, 그래서 국제해양법 영역을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취해야 될 이 국가 해양이익이 어딘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이 정책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 대응을 해주는 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네, 국가 간의 관계를 또 얼마나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에 대한 일을 또 소장님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기자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시죠. 네. 최근 해양법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사회적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는 제7광구 문제. 협정상으로는 50년을 기본적인 발효 기간으로 놔뒀기 때문에 아마 2028년도면 종료될 수도 있는 의제여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부분은 뭐 저희들도 50년이 끝난다고 해서 종료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일본과 또 다른 협상 체계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으로 볼 필요는 없는 이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 주변 의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만약에 다른 나라 영역에서 들어가서 조사를 할 때는 타국한테 먼저 동의를 해달라는 신청서를 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과 그리고 중국과 바다에 확정된 경계선을 합의를 못했어요. 갈등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에요. 혹시 주변국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활동을 할 때 이게 우리나라 해양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안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잡아서 국제법 위반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동안 한중간, 한일 간에 지켜왔던 특정한 선을 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대응하는 작업도 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좀 불법 우업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간과 또 바다가 잘 살 수 있으려면 해양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좀 남아 있으니까 기자님께서 또 해주시겠어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해양법 연구부의 목표와 키오스트 해양법 정책연구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도 굉장히 좀 커요. 대한민국이 관할해야 되는 해양 면적에 비교할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해양법 영역에서 전문가로 종사하고 있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후하게 잡아도 약 20명 정도 해양 갈등 문제가 도출이 됐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해달라, 방향성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이 몇 분이 안 돼요. 분명히 해양법을 연구하는 규모는 그만큼 커져야 된다. 또 해양 정책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국내 이 해양 정책에 매몰돼 있는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 국제사회를 총괄하는 형태의 해양 정책, 해양 전략도 수립이 될 때가 됐어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대외적으로 항상 3050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해양법 정책 3050. 2030년까지 해양법 정책연구소의 규모를 50명 규모로 키운다라는 목표치예요. 현재 저희가 약 24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해양법 관련된 갈등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세한 형태의 장기 로드맵을 구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양정책, 해양법 추진해야 될 방향성을 좀 구체화시켜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정도까지만 진입이 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키오스트 해양법 정책연구소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해양 전략이라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뱉던 표정이 가장 밝으신 것 같은데 2030년에 10명의 전문가를 좀 목표로 두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은 오늘 똑똑한 키오스트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먼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해양법을 아시는 분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적어도 해양법이 우리 국가에 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하면 여기 댓글이 나가나요? 여기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적으로도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표현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2030년까지 10명을 채우려면 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후속편이 가능하다고 하면 긴 분량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도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해양학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런 전문가 뭔가 인터뷰하게 된 게 너무 영광이고요. 바다보 교황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들었던 그 내용들이 다 저한테 친숙하고 즐겁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그 소장님 바람대로 305 꼭 기억하겠습니다. 3050도 괜찮고 3080도 괜찮습니다. 3080도 기억. 네, 더 욕심내서 3080까지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바다의 질서를 지키는 해양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해양법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소장님이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키오스 공식 채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모두들 알고 계시죠? 더 많은 질문과 함께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